결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혼인신고만 안 했지 결혼입니다. 그래서 사실혼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도 해주고 위자료 청구도 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똑같이 하는 의무를 부담을 해요. 사실 해외의 입법례나 이런 걸 보면 동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보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팍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동거하는 커플을 사실혼의 배우자처럼 인정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랑 결혼할래가 아니라 나랑 팍스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또 영국이든 독일이든 스웨덴이든 이런 제도를 많이 보호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려고 하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한데 자식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도 사실혼이나 혼전동거나 이런 것도 하는데 사실혼과 혼전동거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2년 정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한 사람한테 다른 이성 친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나는 헤어졌으니까 이성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 외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때 쟁점이 이거였습니다. 이게 혼전 동거였느냐 사실혼이었느냐. 헷갈린다. 사실혼의 판단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같이 동거를 했느냐. 그리고 그렇게 부부 생활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사실혼과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나는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뭐 부모님들도 인사하고 결혼식도 올리고 했는데 막상 혼인신고를 할 때가 되니까 남편이 우리 조금 뭐 이렇게 서두를 거 있어. 요즘은 뭐 다 안 하고 산다는데 부인도 왠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혼인신고를 해달라는 것도 그렇고. 근데 또 남편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알콩달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돼지 농장을 하니까 뭐 그것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시부모님이 아프시면 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4년, 5년이 됐는데 이제 곧 아이도 좀 가져야 되는데 혼인신고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남편의 태도가 좀 이상해진 거죠. 보니까 남편 주머니에서 모텔 영수증이 발견된 겁니다. 네. 근데 보니까 자기만 몰랐어요. 주위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걸 사실혼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혼전 동거는 말하자면 친구 사이, 애인 사이 정도에 그치는 거죠. 그래서 호칭 자체가 좀 다르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죠. 며느리나 뭐 사위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을 올리고 한 대에 살고 부부라는 호칭을 쓰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 뭐 빼박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동거하는 기간을 결혼 생활이라 생각했느냐 아니면 이렇게 잘 맞으면 결혼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를 것 같아요. 좀 구별이 되세요? 네. 자, 아까 혼전 동거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살아도 그건 사실혼이 아니에요. 사실혼은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요양원에 가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 요양원 안에서 서로 요보당신한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사실혼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 혼인 취소 소송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혼인 취소가 되면 기존에 있던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훨씬 낫죠. 그렇죠. 결혼한 게 없어져. 그리고 내가 속았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혼 취소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결혼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내가 아니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결혼을 한다면 내가 이것만은 꼭 결혼을 앞두고 확인하고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부부는
유희 공동체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놀 수 있어야 된다. 아, 네. 그러니까 같은 네. 부분에서 웃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취미도 다를 수 있고 다 그렇긴 한데 코드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제 직업 개그우먼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되게 막 이렇게 웃음을 주고 이런 걸 하잖아요. 전 되게 만족하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제 직업을 너무 높이 산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제 직업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직업을 너무 존중해주고 제 자존감을 많이 높여주거든요. 네. 저는 저희 남편을 속이고 결혼했어요. 저희 남편이 키가 큰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저희 남편 만날 때 항상 이렇게 까치발 들고. 바지 긴 거 입고 키 속이고 근데 결혼해가지고 바닥에 내려오려고 하니까 우리 남편한테 이혼당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조금씩은 조금 숨기고 싶어지고 가리고 싶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걸 하고 보면 재력도 드러나게 되고 부채도 드러나게 되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결혼할 때는 뭐 직업도 의사고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성적인 취향이 좀 독특해요. 왠지 부부관계를 조금 꺼려하는 것 같고 충격적인 거는 여성의 의류나 구두를 몰래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갖고 싶은 거죠.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다이어트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의 몸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자기도 그런 몸매가 되고 싶어 하고 아, 저렇게? 자기가 그 옷을 입고 자기가 그 가방을 들고 어머나. 정말 더 충격적인 것은 부인이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여성들은 소변을 볼 때 화장지를 몇 칸을 사용해. 여자는 화장지를 어떻게 써? 이런 변태적인 성향까지 보이는 거죠. 이럴 경우 어떨까요? 이것이 과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게 실제로 가정법원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혼 취소에 해당하려면 법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이 돼서 내가 정말 속아서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정도 사유가 돼야 혼인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는 혼인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이건 어떨까요?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요.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본인이 할 수가 없어서 임신이 된 것도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를 입양 기관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덧 과거는 조금씩 상처가 아물어 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거를 계속 왠지 감추는 것은 사랑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은 결심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털어놨어요. 근데 남편은 그 얘기를 듣더니 속아서 결혼을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안 할 텐데 심지어 아이까지 있단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혼인 취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즉시. 네.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남편이 취소 소송을 네, 걸었어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바로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남성의 입장도 이해를 가죠. 결혼할 때 전에 혼인이 있었던 것들, 그다음에 특히 또 자녀가 있었던 것들, 재산 문제 어느 정도는 다 고지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럴까? 법원은 이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내가 어쨌든 피해자였고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이고 중요한 부분은 또 아이를 내가 현재 양육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는 입양을 보내서 그 관계는 단절이 다 됐어요. 그래서 나의 상처, 남들이 알았으면 안 되는 나의 사생활의 비밀 같은 부분까지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 취소는 안 된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두 부부가 갈등을 계속 유지해야 되냐면 나중에는 이제 이혼 사유로는 인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자,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또 사실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결혼할 때 어디까지 배우자에게 알려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2023년 혼인 건수 추이입니다. 계속해서 숫자가 떨어지고 있죠. 96년도가 사랑이 넘쳤네. 사랑이 제가 넘칠 98년에 결혼했으니까 딱 저기에 해당되는. 사랑이 넘칠 때. 그러니까 최근에 아예 뭐 출생률 자체도 떨어지고 결혼을 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해서 혼인신고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또 이면에는 혼인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한 번 좀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재혼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사실혼 배우자를 좀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이혼의 경우에는 거의 배우자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A 씨가 전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남자친구가 생겨서 다시 청혼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왠지 또 혼인신고를 하기는 그래. 옛날에 우리 어머님도 이런 얘기했어. 내 호적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근데 이게 그리고 또 한 번 이혼을 해봤더니 너무 힘들어. 예. 그래서 또 이걸 분쟁을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지 않아. 사실은 굳이 이혼 소송을 안 해도 그냥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분하고는 굉장히 정말 잘 맞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식당에서 같이 놓고 해서 재산을 많이 읽었는데 불행하게도 갑자기 남편이 병을 앓아서 갑자기 급박하게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럴 경우가 문제인 거죠. 사실은 배우자가 만약에 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살았던 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죠? 그런데 갑자기 사망을 했을 경우 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이제 찾아오느냐? 전처의 자녀들이 찾아오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서 아줌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와. 갑자기 그 집에 가사 도우미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식당, 뭐 지금 갖고 있는 집 이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혼 배우자의 기여가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속에도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돌아가신 분을 부양을 했거나 그 재산의 증식에 기여를 한 사람은 그 기여분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속 재산이 10억이다. 그러면 기여분이 30%라면은 30% 3억을 빼고 7억만 가지고 분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 기여분이 뭐냐? 상속인이어야 돼요. 와. 아예 자격이 안 되네. 근데 지금 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여분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별연고자 재산 분여 이것도 상속인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전원의 자녀가 상속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혼 배우자는 기여분도 인정 못 받고 특별연고자 재산 분여도 인정을 못 받고 유언도 없었고. 유언도 없었고 막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 분들은 사실 얘기 나누기는 좀 어렵지만은 미리 좀 명의를 분산을 시켜 놓는다거나 유언을 좀 준비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건 중에서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어떤 거였냐면 사실혼 배우자여서 열심히 같이 동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동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보증도 서게 되죠. 네. 근데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다행히 사망보험금이 한 10억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10억만 받으면 이 부채 내가 보증성을 다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예요. 형제자매들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이 사망보험금은 다 가져가고 이 배우자는 채무만 남은 거죠. 어떡해. 근데 상속인이라면 채무를 상속 포기를 하면 채무가 없어집니다. 내가 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사실혼 배우자는 보증을 내 이름으로 했어요. 그잖아, 내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해줬기 때문에 나는 포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산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혼의 지위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분이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어요.
이거 이혼하면 재산 분할 받는데 상속 못 받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냐. 불평등하다.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거는 네가 선택한 거니 그거는 불공평하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제도를 이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본인의 선택권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이유로 불평등하다,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금, 연금 이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 이외의 나머지 기본적인 상속권과 관련해서는 사실혼 배우자는 전혀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 불이익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지금 같이 도장 안 찍고 살고 있는 내 친구에게 이 방송을 꼭 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 재산 분할이야말로 쉽게 합의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를 해야 될지, 얼마를 해줘야 되는지, 작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뭐 수억 원까지 되니까 네, 도대체 재산 분할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재산 어떻게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저는 주로 제 명의이긴 한데요. 네. 이런 얘기를 가끔 하곤 해요. 만약에 아내랑 뭐 나중에 뭐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나는 다 주겠다. 난 다 진짜지? 주겠다. 난 또 네. 벌면 되니까. 아, 네. 다 주겠다. 네, 왜냐면 이거 저기 녹화된 거 계속 남아있는 거 아시죠? 네. 그동안에 행복하게 그리고 뭐 제 아이와 이렇게 그런 것만으로 감사하니 아니 내가 귀책 사유가 생겨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난 다 주고 그냥 새로 시작하겠다. 뭐 이런 그냥 말들을 한 적은 있는데 차는 그러니까 차랑 원룸 하나 정도만 차는 못 버리는구나. 하나 정도만 이렇게 냅두고 네. 뭐 그런 일이 없어야죠. 네. 박강현 씨 같은 분만 계시면 변호사들이 굶어 죽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참 우리 이렇게 알콩달콩 살고 계신 우리 이지혜 씨는 어떨지 궁금해요. 저는 지금 결혼 13년 차거든요. 네. 네. 신혼 때랑 지금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신혼 때는 저도 회사에 다닐 때여서 남편이 그냥 저한테 카드를 주면서 본인의 벌이는 다 생활비로 쓰고 제 벌이는 다 저축을 하자고 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회사를 나오게 되고 활동을 달리 하게 되면서 벌이가 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각자 관리하고 있어요. 네. 요새 이렇게 이지혜 씨처럼 사시는 부부가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맞벌이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만 누군가 계속해서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조금 역할을 공평하게 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월급에 얼마를 내서 생활비에 쓰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 같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모은 공동 재산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고 나누자 하는 게 이제 재산 분할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재산을 두고 이거를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오늘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 전에 산 주식이 결혼 후에 올라서 차익이 많이 발생했다. 그거 분할해야 됩니까? 재산의 발생 시점, 재산의 형성 시점은 결혼 전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결혼 이후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 정말 많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발생은 특유 재산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재산으로 되어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자, 이럴 경우에요. 혼인 기간이 짧으면 특유 재산 쪽으로 결론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은 부공동재산 쪽으로 결론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있었던 사례가 뭐냐면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분양 계약이 당첨이 됐는데 그 계약 시점과 중간에 중도금을 계속 넣은 시점이 결혼 전후가 달라질 경우에 이거를 부공동재산을 넣을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에 부동산 시세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어요.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어서 결혼 전에 산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암호화폐도 가능한가요? 암호화폐 요새 핫합니다. 예. 네, 암호화폐의 경우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게 그 암호화폐를 산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느냐? 생각을 해보면 공동생활 중에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부인이든 남편이든 그렇게 암호화폐를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배우자의 노력과 기여, 가사노동, 육아노동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도 당연히 재산분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산 것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얘가 지금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팔았으면 팔았다는 증거를 내놔라. 손해가 났으면 손해가 났다는 증거를 내놔라 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조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재산분할 다툼이 늘어나고 있는 게 미국에서 통계를 보니까요.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그 자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한 2,000조 정도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암호화폐 하나 정도는 뭐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에서 안 나오신대요.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지하 경제로 들어가서 추적하기 어려운 재산들이 규모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그게 문제이지 분할 대상에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암보험 같은 것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 뭐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지금 내가 남편 때문에 아파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온 암보험인데 이걸 재산 분할해야 되느냐.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사고로 발생된 보험금 이거는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안 들어가는데 그동안 부어온 적립식 보험금, 저축성 보험금 이런 것들은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하냐면 이 보험을 지금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재산분할에 넣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보험금을 다 불입해줬다. 그러면은 그게 재산분할 대상에 또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자, 그중에서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됐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땅. 네. 복권. 딩동댕. 진짜? 네. 역시 로또 진행자시니까. 그러시구나. 네. 제가 이거는 방송 나갈 때 질문을 참 많이 받는 건데요. 이게 금액이 왜냐하면 우리 부부 재산은 예를 들어서 1억인데 로또 당첨금은 10몇 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면 사실 재산분할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10년 차 되는 부부였는데 남편이 전문직이었어요. 남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로또를 샀는데 진짜 당첨이 된 거예요. 무려 20억 원. 무려 20억 원. 근데 이 부부는 남편이 전문직이지만 실제로 두 사람의 재산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부인이 남편이 이제 20억 원 되니까 와 나도 한번 좀 명품 시계도 사보고 싶고 그죠? 20억이나 됐는데 여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나 이런 거 하나 사주면 안 돼 했는데 남편이 안 되라고 거절을 한 거죠. 이건 내 돈이야. 내가 해서 산 거야.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다 주식을 사버리고 그 이후에 일절 부인한테는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갈등이 되고 해서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된 게 이 로또 당첨금이 그리고 로또 당첨금으로 산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였는데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공동재산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어떡해. 그래서 부인은 아니 이게 왜 공동재산이 아니에요. 내가 가사노동도 하고 육아노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모은 거고 내가 남편한테 뭐 생활비를 많이 안 가져가니까 돈이 남아서 산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공동재산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부분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라고 판례가 났습니다. 아내 입장에선 너무 억울할 것 그죠?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로또 당첨금이 수십억 원이 되면서 남편은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다니는데 이 배우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재산 분할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됐던 핫한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당첨이 되자마자 이혼을 바로 하려고 했던 남편인데 전혀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 그래서 이럴 경우는 로또 당첨했을 때 그 번호 적잖아요. 네네. 그런데 내가 그 번호를 남편한테 알려줬어. 같이 의논을 했어. 사러 가는데 내가 심부름을 갔다 왔어. 로또를 산 그 돈은 내 주머니에서 같이 나간 돈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산 분할도 재판 사항 중에 하나여서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증거가 없으면 그걸 입증하기 어려우니까요. 혹시 당첨되신 분들 중에서 그런 거 기여하신 분이 있으면 반드시 상대방이 인정하는 거 문자나 뭐 녹음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어렵다. 네. 안 해야지. 민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을까? 이 내용을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꽁냥꽁냥 연애를 하던 두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부모님이 너무 예쁘게 봐주셔서 집을 하나 척 사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여기서 행복하게 해서 살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복을 받았는지 바로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앞으로 핑크빛 것만 펼쳐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네, 그래서 이 젊은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망을 견디기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임신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어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낙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부모님이 보니까 갑자기 아들도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손주도 없어요. 그럼 이제 며느리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근데 뭐가 있죠? 재산.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 있잖아요. 자, 이때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을 누구 명의로 사준 거예요? 아들 명의로 사줘서 상속 문제가 발생한 거죠. 네. 그러면 남편의 재산은 아내한테 더 갈 것 같아요. 부모보다는. 맞아요, 맞아요. 아무리 낙태를 했어도. 네. 오늘 패널 분들이 뭐 수업을 조금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초대가 되셨을까요? 네. 기본 지식들이 상당히 있으신 것 같아요.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법 규정인데요. 자, 1순위는 자녀, 손자녀입니다. 자, 2순위는 조부모. 같은 직계 존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1순위, 2순위가 없을 때 이제 형제자매로 넘어가고 이 형제자매도 없을 때는 이제 사촌 이내 혈족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내가 없는데? 아내는 없네요. 아내는 1순위가 있으면 1순위하고 동순위. 그다음에 1순위가 없으면 2순위로 넘어가면서 2순위하고 동순위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항상 1순위인 거죠. 네. 거기다가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속분이 할증이 됩니다. 자녀들이 1대1이다. 그러면은 배우자는 1.5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두 분이다. 그럼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면 1대1대 1.5 이렇게 배우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 이 아내. 아내는 2번하고 농순이가 되지 않을까요? 네. 1.5배로 해서. 네. 자, 여기서 제가 사례를 소개시켜 드린 게 태아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뱃속에 있었던 태아가 있었잖아요. 태아의 상속 순위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태아가 생기는 순간부터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상속에서는 보고 있어요. 낳지 않아도? 네, 낳지 않아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아내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본인하고 동순위인 상속인을 살해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 상속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 만약에 유산이 됐다면 이거는 고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 결격이 안 되는데 낙태를 했기 때문에 상속인의 지위가 없어집니다. 와. 그래서 이 사건에서의 집은 부모님이 가져가게 되시는 거죠. 네.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으셨겠죠. 낙태를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랑 조금 대조되는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낙태를 한 배우자는 못 받는데 외도를 한 배우자는 어떨까요? 주면 안 되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이혼을 하셨는데 이 이혼한 이유가 여자친구가 생긴 거를 이제 들켜서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혼을 한 이후에 그 여자친구하고 재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암에 걸렸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미움이 좀 옅어져서 아버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간병도 하고 하죠. 그런데 이상한 게 새로 재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병원에를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갈 때마다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게 됐는데 이 부인이 장례식장도 안 오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데. 좀 이상하다. 어떤 냄새요. 냄새가 나세요? 어떤 냄새가 나세요? 꼬리꼬리합니다. 네,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장례식장 밖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 재혼한 배우자가 다른 남자하고 꽁냥꽁냥 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제보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파탄 내놓고 또 그러고 있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사망을 하고 가셨냐면 집 한 채 있는 거 내가 떠나면 얘는 어디 가서 사냐 하고 그 집을 그 배우자에게 주기로 유언을 하고 돌아갔대요. 진짜 아버지도 어지간하시다 진짜. 아니 자식들한테 안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배우자 상속시켜줘야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지. 공평의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또 공정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혼인신고가 한번 되어 있으면 배우자의 상속인의 지위를 쉽게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에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속인의 지위가 없어집니다. 첫 번째는 동순이나 선순이의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 상해한 경우 이런 경우에 상속 결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언을 했는데 유언을 사기로 기망에 의해서 유언을 하게 한 경우가 상속 결격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외도를 한 경우에 그러면은 기망에 의해서 유언을 하게 한 경우도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애매하다.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할 수 있을 것 같다 손. 네.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100%입니다. 네네네. 아니다 손. 아니 누가 외도 사실을 그냥 물어보지도 않는데 하진 않잖아요. 근데 떳떳하면 자랑하고 다니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떳떳했으면 여기저기 나 외도해, 나 외도해, 나 외도해. 맞아. 근데 실제로 이러한 케이스에서 법원의 판단이 뭐냐면 저도 그 판단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네. 안 돼, 저스티스. 정의롭게 해주세요. 나의 부정행위를 배우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망이 되려면 내가 의무가 있었는데도 안 알린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이고, 이거 정말 잘 될 거야, 허가도 안 됐는데 허가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적극적인 기망이고, 내가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다. 이게 이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그러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법원은 나의 부정행위를 알릴 의무가 없다. 그거는 뭐 안 걸리면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게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걸 가지고 바로 상속 결격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외도한 새 부인은 그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그 자녀들과 같이 상속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유언이 먼저예요. 그래서 일단은 유언으로 그 집이 배우자에게 가고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상속할 재산이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화나요. 왜? 네. 도덕적으로 너무 가져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그거를 가져가겠다고 떳떳하게 하는 사람도 너무 화가 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막 주는 것도 막 화가 나고. 그러니까요. 근데 배우자면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서 보살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게 너무 화가 나요. 현재 지금 우리 민법상으로는 상속 결격의 사유가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사실은 좀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양을 한 사람에게 뭔가 상속분을 더 주는 기여분 제도는 있는데 이걸 완전히 박탈시키는 제도는 없습니다.